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오늘부터 2달 동안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인데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켜야 하는지 조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교차로에서 군용 트럭이 우회전을 하며 횡단보도로 들어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이 넘어지고 트럭이 그대로 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차가 들어오는데 이제 어린 친구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바로 진입을 하려다가 2024년 5월 서울 중랑구에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단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진행 방향의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경우에도 잠시 멈춰야 합니다.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로 75명이 사망하고 18,897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사망자 75명 중 절반이 넘는 42명이 보행자였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혼선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늘부터 2달간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공사장 근처 교차로 등에서 주로 단속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단속에 걸리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 총기 난사로 어린이와 청소년 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들과 친인척 관계였던 범인이 집 3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가장 안전해야 할 집까지 총기 난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노란색 경찰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고 경찰들이 현장을 분주히 오갑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일요일 새벽 6시 미국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평온하던 주택가에 잇따라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주민 최소 10명이 총에 맞았고 1살부터 14살까지 어린이와 청소년 등 8명이 숨졌습니다. At least 10 individuals that were struck by gunfire last night in a domestic disturbance. 8 of these individuals are deceased. The ranges of the decedents are from 1 year of age to approximately 14 years of age. AP통신에 따르면 성인 남성 용의자는 범행 직후 주변에 있던 차량을 훔쳐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총격에 숨졌습니다. 사건은 슈리브포트의 주택 3곳에서 잇따라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이 용의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정 내 불화에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총격 사건이 미국에서 2년 만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집에서 떼죽음을 당하면서 미국 사회 내 가정폭력과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용의자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전쟁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이란 국적의 화물선을 공격해 납포했는데 파키스탄에서 열릴 예정인 2차 협상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 해군이 오만만에서 미군의 봉쇄를 우회하려던 이란 국적의 화물선을 공격해 납포했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선박을 납포한 건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내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됐음을 보여줍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다면서
이란을 향해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하겠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이란과의 평화회담을 추진 중인 미국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로 이뤄진 협상단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습니다. Preparations for a second round of negoti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ran started here in Islamabad in earnest this morning. This was even before President Trump confirmed that a U.S. delegation was coming. CNN 등 외신은 이란 측 대표단이 화요일 파키스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아직 이란은 공식적으로 회담 참여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تعهد در مقابل تعهده یک گام اونا بود بردارن یک گام ما بود بردارن اینطوری نشه که ما تعهد خود را عمل کنیم اونا عمل نکنن. 앞서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유지되는 한 협상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의 화물선 납포로 이란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 11라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딸 김주애와 함께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뒤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살상력을 극대화한 집속탄을 장착한 걸로 추정되는데 수도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하는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도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중동발 위기 속 인도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공급망 불안정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오후 예정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제 규모 4위 인도는 15억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인구를 기반으로 한 연 7%의 경제 성장률로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 국가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하루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교환식, 공동 언론 발표, 총리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도, 베트남 순방엔 재계 총수들도 대거 동행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조현준 효성 회장, 손경식 CJ 회장 등도 함께합니다. 청와대는 고속 성장 중인 인도와 베트남 두 국가 순방을 계기로 AI와 방산 등 핵심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델리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 주요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8박 10일 방미를 마친 장동혁 대표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공항에서 별도 발언은 없었는데요. 잠시 후 11시에 성과 보고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대구시장 최종 후보도 이번 주에 결정이 됐는데요. 일요일에야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 일정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내일은 서해 피격 사건이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본회의도 열리는데 이때는 밀린 민생 법안들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네.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24일에 귀국합니다. 이 장동혁 대표의 방미 일정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창 선거 국면에 자리를 비운 거라 당내 시선이 싸늘했었는데 오늘 어떤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까?
네, 장 대표 귀국을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관계자들을 추가로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안상 다 공개할 수는 없다는 게 장 대표 측 설명이긴 하지만 당내에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세훈 후보 당선 확정 기자회견에서 빨간색이 아닌 이 연두색 넥타이를 매기도 했고요. 오 후보뿐 아니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중앙당 지원보다는 지역에서 독자 선대위를 좀 원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직 지방선거 최종 후보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곳도 대구시장도 있고 경기지사도 있고 5곳이나 됩니다. 네. 이 반면에 민주당은 16곳의 광역 후보 단체장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 현역 단체장들 5곳이 있었는데요. 모두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현역 의원들이 그 자리를 채웠는데요. 검찰개혁에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추미애 의원이나 민영배 의원이 각각 공천장을 쥐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이원택 후보가 전북지사 공천장을 거머쥐었고요. 그리고 충남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경선 룰상 당심 반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 결집 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네. 야권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본 경선에 진출해서 충북에서 김영원 지사와 맞붙게 됐고요. 대구에서는 친윤계 추경호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유영아 의원 이렇게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선거 국면이지만 이슈가 뜨거운 국정조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이 당초에 그렸던 큰 그림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아시겠지만 쌍방울 방용철 전 회장이 나와서 북한 측에 70만 달러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재확인하거나 증인 동행 명령장을 받은 검사가 극단적 시도까지 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 국회 증언장에서 이 술 냄새는 못 맡았다 이렇게 교도관 통화 녹취가 돌출적으로 좀 공개가 되거나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국회 불출석하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자 민주당은 어제 긴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검사들을 고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국조 과정에서 새롭게 나온 주장들도 꽤 있던데 이게 뭔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주범으로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녹취가 새롭게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상용 검사와 짜깁기 녹취록이라면서 진실 공방 벌이고 있는 상태고요. 남욱 변호사는 지하 구치감에 2박 3일간 머물렀고 검찰 목표는 하나다 이런 식으로 진술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검사들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여당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아까 그렇지 않아요.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오히려 피고인들 말은 믿어주고 검사들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조사 증인 참고인 배치도만 봐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 대법 확정 판결로 이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 이렇게 뭐 고검장 그리고 변호인까지 모두 한 자리에 맨 앞줄에 배치됐습니다. 지난 국감까지만 해도 좀 뒷자리에 배치돼 있었는데 맨 앞자리에 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욱 피고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남욱 피고인도 고검장급과 맨 앞자리 그리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도 같은 자리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이나 박상용 검사는 뒤쪽에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질의를 많이 해야 하는 대상 순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이 정작 좀 질문이 많이 받았던 이 박상용 검사는 좀 뒷자리에 배치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지금 검사들과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검찰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민주당의 검찰 공격을 보고만 있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말 출근길에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일 텐데요. 정청래 대표는 국조특위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검찰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검찰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 반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만 진실공방 이어질수록 오히려 민주당이 검찰개혁 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때도 수천억 범죄 수익금 문제 아니면 이 권력의 굴복이다 여러 비판이 있었고 검사들이 반발했지만요. 네. 오히려 검찰이 문제다 이렇게 검찰개혁 프레임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아직 보안 수사권 등 검찰개혁 이슈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혼란으로 인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도 좋지만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오히려 주객전도 아니겠습니까? 이 올바른 해법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봄 이사철인데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증발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2년 전 이맘때에 비해 전세가 반토막 났는데 전셋집을 구하려면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600세대가 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옆 단지와 합쳐도 전세 한 건뿐입니다. 올해는 너무 없어요. 어저께도 전세를 하나 나왔는데요. 4명이 대기하고 오면서 기다리면서 맛집같이 보고 왔어요. 봄 이사철인데도 서울 전세 매물은 실종됐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전세 매물은 15,400여 건으로 2년 전 3만여 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와 중랑구, 강북구 등 실수요가 두터운 지역의 전세 매물이 80% 급감했습니다. 아예 없으니까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도 그냥 무조건 재계약하는 거죠. 새로 나온 건 없죠. 심각하죠, 지금 현재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시장에 풀리는 전세 물건도 줄어든 데다 새 물건이 부족해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는 흐름도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다시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임대차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 월세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서 주거비 불안이 과거보다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더 늦기 전에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PC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 초등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범인, 황당하게도 또래 초등학생이었는데 게임을 방해했다는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학원이 밀집한 경기도 평택의 한 번화가 경광등을 켠 구급차 한 대가 도착하더니 소방관과 경찰관이 한 건물로 차례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 2명에게 붙들린 초등학생이 나옵니다. 처음에 구급차가 먼저 왔어요. 운전자 2대 오고요. 어린애 1명 데리고 가고 뒤에 이제 피해자겠죠. 피범벅이 돼가지고 칼부림을 한 건지. 지난 14일 오후 3시쯤 경기 평택시의 한 PC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또래와 게임을 하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문구용이었지만 날카로운 부분에 피해를 입은 학생은 복부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 끝나고 딱 올 시간이죠. 학생 생권이다 보니까 한 친구가 계속 놀림 받았고 열을 받아서 그랬는지 주머니에 있던 찔렀다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쓴 이유에 대해 게임을 방해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모니터를 끌려고 한다든가 막 키보드를 막 당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2022년 광주 금은빵 털이 사건에서도 검거된 10대 피의자 3명 중 1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 10에서 13세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1년 11,000건에서 지난해 21,000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고용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여왔는데 다시 꺾인 이유
뭐라고 좀 보십니까? 일단은 국가데이터처에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올해 1분기 실업자가 102만 9천 명에 달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98만 명에서 4만 9천 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이게 문제는 또 3년 연속 증가세라는 것이죠. 코로나 시기였던 2021년에 138만 명으로서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90만 명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번에 100만 명대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일단은 올해 1분기의 결과인데요. 보통 1월에 재개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 사업들이 올해 조금 지연이 된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인원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실업률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것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2022년에 챗 GPT가 공개됐었거든요. 그 이후로 AI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경력직을 선호하는 모습들,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 경기가 부진되고 있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실업률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업자 4명 중에 1명이 청년층이고 청년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15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사실 한창 일할 때잖아요. 왜 이렇게 청년층의 고용 타격이 덮쳤다고 보세요? 예, 1분기 청년 실업 취업자 수를 보면요. 34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청년 인구가 2% 줄었는데요. 취업자 수는 4.4%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실업자가 생기지만 청년 실업자 수는 특별히 더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이 경력직을 좀 더 선호하는 이런 풍토 같은 것들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중요한 이유는 AI의 폭풍을 가장 청년층이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저만 하더라도, 이 변호사 시장만 하더라도 특히 AI가 공급이 되면서 어떤 나이 든 변호사들의 역할이 줄어드는 거에 비해 청년 변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쳐가면서 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어떤 주니어 업무들은 AI한테 시키고 좀 시니어 변호사들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경향이 전반적인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실업을 방치해서는 미래는 없다면서 취업 대신에 창업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 창업 대안으로 제시한 거 적절한 해법으로 좀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지난 1월에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라는 것을 개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는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을 늘린다든지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 이런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항상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폐업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완전히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나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로 창업 시대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지금까지는 다른 형태의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변호사 시장에서조차 필요 근로자 수가 줄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필요한 근로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어렵고 또 여기에다가 정년 연장 같은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런 기존 노동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청년 취업이 줄어든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게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가 어떤 실업자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어떤 평생 고용,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동법들이 당시 시스템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고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바뀐 어떤 현실에 맞춰서 이 고용 유연화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이런 노동자 보호 장치가 사실은 창업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창업을 활성화하는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창업에 실패했을 때 굉장히 많은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좀 큰 부분이 창업한 사람이면 필요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되는데 이 고용을 했을 때 잘못됐을 때 끼치는 어떤 영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하는 것만큼 전반적인 노동법에 대한 대개혁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기업들은 역대 최대 고용을 약속하고 있고 정부도 늘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하지만 이 청년 취업은 오히려 계속 악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네. 물론 뭐 경력직에 대한 이야기 또 인공지능 AI 폭풍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좀 어떤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같은 게 없을까요? 그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번 달에 청년 뉴딜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내용은 취업 역량을 강화한다라든지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정책들은 과거의 정부에서부터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창업 시장이라는 것도 단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직된 노동시장, 여기에 대해서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기존에 이미 취업이 되어 있는 정규직들에 대해서는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신규로 취업 시장에 들어가야 하는 청년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배제되는 듯한 모습들이 들어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개편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촉법 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시민수기단과 이틀에 걸쳐 토론을 했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도 보셨지만 이 범죄 연령이 낮아지면서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번 토론에 쟁점이 되는 내용 뭐였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론화를 거쳐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낮추는 게 더 맞는 방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공론화를 거쳐서 2달 내에 경론을 도출해라 이런 지시를 해서 이런 네. 어떤 토론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네. 이 기본적으로 촉법소년이 뭐냐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신에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그리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어떤 연령이 하향된, 좀 범죄 연령이 하향되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 연령도 좀 더 낮춰서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고 능사있냐, 아이들을 더 교화할 방법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견도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좀 활발하게 다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 뉴스에서 촉법 소년 범죄와 관련한 소식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촉법 소년 범죄율 좀 늘었습니까? 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요. 네. 2021년에 1만 1,677건이었던 것이 작년에는 2만 1,095건입니다. 80%가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소년 범죄 보호 처분 대상자 중에서 12세 같은 경우에는 5%에 불과한데 13, 14, 15세 정도는 각 15%인 것입니다.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갈 때 3배 정도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경찰이 검거한 촉법소년 중에서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강력범죄로 검거된 그 청소년들이 2021년에는 479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826명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조금 더 하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 안 받는다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실제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범죄를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실은 이 아이들의 범죄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네. 두 가지 요인도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먼저 예전에는 사실 경찰에 넘기지 않을 만한 범죄들, 그러니까 학교나 어떤 가정 내에서 이렇게 넘어갈 만한 어떤 문제들을 요즘에는 경찰에 넘겨서 사법화한 경향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의 범죄가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법화 영향 때문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고요. 네. 외국의 예를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세나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12세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15세에서 14세로 했다가 별 큰 영향이 없다라고 해서 다시 15세로 되돌린 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이 연령을 낮춘다거나 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냥 단순히 처벌 연령을 늘리는 것뿐이 아니라 어떻게 교화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이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뭐 처벌이든 아니면 교화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다시 사회에 결국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오게 됐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이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변호사님께서도 어쨌든 이 촉법 소년 관련 사건 많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촉법 소년의 연령을 조금 더 낮춰야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계속적으로 무리가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이 저는 촉법 소년이니까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것들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적 공분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께서도 1년 정도는 낮추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상으로도 2021년에 비해서 2025년이 되었을 때 강력범죄가 70% 정도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소년범죄 보호처분 대상자 중에서 12세는 5%에 불과한데 13세부터 갑작스럽게 15%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 나이대가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12세, 13세와는 이제 정보의 양이 다른 것, SNS 등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훨씬 넓어졌다는 것은 사회가 바뀌고 있는 반증이 아닌가. 어쨌든 국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내 제3의 핵시설 위치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우리 정부에게 주는 대북 정보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야당에선 정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정동영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입니다. 그로시 총장이 한 보고 중에 지금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A 구성 북핵시설은 학계 등에서는 공개가 됐지만 한미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관련 한미 협약상 교류 정보 공개에는 상대국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이유로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겁니다. 미국은 여러 경로로 정 장관의 발언 배경을 물으며 우리 정부의 불만을 드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이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제공하던 대북 위성 정보 등의 공유를 실제 중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정보 공유 중단 관련 기사에 대해 해당 기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덧붙일 말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은 겁니다. 국방부는 정보 중단 여부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용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에 임명되면서 야당은 보은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황교익 씨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임명은 공공기관을 정권의 사유물처럼 다루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 논란에 대해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같은 인물을 다시 중용하는 것은 반성도 책임도 없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의도된 인사 농단에 가깝습니다.
황교익 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시절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로 내정됐다가 보훈 인사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또다시 공관기관장에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재탕 보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문성만 어느 정도 있다면 인사권자와 친소관계가 어느 정도 인사에 반영되는 것은 현실적인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본인이 이 인사를 갖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그 경기도의 관광연구원 원장으로 임명을 원래 내정이 됐다가 실제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자진 사퇴했어요. 그때 주된 논점이 뭐였냐면 전문성이 없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것도 사실 거의 비슷한 취지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연구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유사한 기관에 다시 한번 또 내정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사실 한번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문체부에서 관여하지만 실제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 안 됐다라고 보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사실은 오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견제 세력이 없는 상황에서의 인사였다. 따라서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자 인사가 얼마나 이 무분별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익 씨는 2000 화재 참사 당시에 이 대통령과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촬영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간에 이제 친여 성향 정치적 발언도 많이 해서 전문성보다는 그간의 이런 발언들이 인선에 영향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면에서 좀 이 원장직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아침에 여러 신문들의 좀 사설이나 기사를 조금 봤는데요. 황교익 씨의 전문성을 조금 비판하기보다는 이 정치적 편한성을 비판하는 쪽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황교익 씨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맛 칼럼니스트로서 음식 산업이나 음식 문화 이런 것들을 대중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황교익 씨가 음식 문화, 음식 산업 이것이 이제 최근에는 관광에 있어서 관광 산업에 있어서 굉장한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분야에 특화된 어떻게 보면은 좀 인재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황교익 씨가 단순하게 그냥 음식이나 이런 음식 재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향토 음식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알리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서 보니까는 부산이나 아니면 안동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황교익 씨를 많이 불러다가 음식 문화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익 씨가 약간 전문성은 갖췄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개그맨 서승만 씨가 국립정동극장 대표로 임명되면서 문화예술계에 반발이 일었었습니다. 이 서승만 대표의 경우도 전문성보다는 친명 유튜버로 활동한 이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 인선 배경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승만 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이분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자리에 왔을까?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어느 정도 극단 대표 등을 했다고 하지만 정동극장이라는 곳이 사실은 전통 문화를 계승시키거나 발전시키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론 문화 공연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런데 주된 것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이기 때문에 실제 이분의 그간의 행적하고 또 이력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연대라고 해서 사실 여당을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런 문화예술인들의 모임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도 강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 비판의 논점이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코드가 맞는 분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코드가 맞는 분을 그 부처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그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인사가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친여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시민단체에서조차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 위원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내일 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대변인님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좀 인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정치적 발언이 많은 분들, 인지도가 높은 대중예술인들만 인선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예술인들이 이런 공공기관장에 진출하는데 염두를 두고 있다면 자극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비판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뭐 대중성이나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정권의 친화적인 그러한 발언들,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한 현장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만약에 이런 공공기관에 뭐 기관장으로 가게 된다면은 그런 비판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이제 그것이 이번 인사의 전부는 아니었다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하는데요. 네. 지금 같이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 장동직 그 이사장이랑 서승만 씨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서승만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분의 활동 내력들을 보면은 관련해서 뭐 학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 강단에서 이 후학을 양성을 하기도 했고 실제 연극의 감독이나 제작자로 참여한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이력들은 잘 보이지 않고 단순하게 이재명을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 극장에 뭔가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것은 약간 좀 과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인사 논란, 지난주 국회 외통위에서 정부의 외교 라인 인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엔 대사에는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변호사 차지훈, OECD 대사에는 한호맹 위원장 출신의 백태웅, 그러더니 이번에는 휴스턴 총영사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람의 친누나. 최근 주 OECD 대사에 산호맹 출신인 백태웅 교수가, 주 유엔 대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임명된 것 등을 두고 야당이 전문성 없는 인사다 이렇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 앞서 오사카 총영사에도 김어준 씨 방송에 자주 출연했던 이영채 교수가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외교 분야 인선에 대한 논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선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의원부터 공천 과정에 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대통령 사건을 변호했던 분들이 다수 들어가서 이번에 그 조작기소 특위에도 활약하는 신분들 주로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정을 다소 왜곡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 분야에 있어서는 주재국과의 외교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총영사로 간 그 이영채 이분은 실제 윤 정부 시절의 대일 외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에요. 윤 정부 시절의 대일 외교 기조와 현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이었던 분을 다시 한번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고 백태웅 씨의 경우에도 OECD 대사라는 분은 거의 경제적 전문성 있는 분이 가는데 이분이 물론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전문성이 없는 분이에요. 네. 차지철 교수인가요? 차지훈 교수. 차지훈 이 대사의 경우에도 실제 이재명 그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오랫동안 하시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또 변호인도 하시고 글쎄요 이게 누가 국민이 볼 때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외교라는 것은 국가의 앞으로의 외교 주재국가의 큰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도왔던 분들을 갖다가 꽂는다.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이것은 자제해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교정할 필요성까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들도 당대표 시절 대거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입성을 했고 또 대통령실과 청와대 핵심 요직에도 기용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변호사 비용을 공직으로 갚고 있다 이런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이 외교 라인 인선을 포함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외교 관련된 인사에 국민의힘 비판이 약간 좀 잘못됐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경은 휴스턴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의 누나다 이렇게 그냥 이력을 꼬집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이경은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행시 출신의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특히나 마지막에 있었던 복지부에서는 그 복지부 내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전문성이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이분이 단순히 누구누구의 누나다 이렇게 이력만 꼬집어 비판하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분이 전혀 전문성이 있지 않고 오히려 뭐 굉장히 적합한 인재인데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오래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습니다. 야당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의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입니다. 이 법 여권이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장특공이라 불리는 이 장특공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이 장특공제가 왜 문제고 어떻게 바꾸자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조금 내용을 보는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내고 추진을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뭐 진보당에 있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이고 장특공을 아예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 세금 폭탄이냐? 장특공 관련해서 비거주인데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혜택을 계속 주는 것이 맞느냐 약간 이런 문제 제기이지 민주당이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장특공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게 아니고 이 법여권인 진보당이 발의한 법안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참석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거주와 무관하게 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부 언급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장특공의 경우에는 3년 소유고 2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주 요건과 그다음에 이 소유 요건이 각각 40% 최대 40%까지 10년 이상 거주하고 소유했을 경우에 각각 40%씩 깎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다 단계가 있습니다. 세분화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애당초에는 원래 80%까지 공제가 소유 요건만 가지면 됐는데 2018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거를 나눴죠. 그래서 거주 40%, 소유 40%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는 소득법세 규정을 잘못 해석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장특공제가 수도권에서 집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에 특히 요긴한 절세 수단이라서 만약에 줄이거나 없애면 유권자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과거에도 계속 이제 부동산 관련된 SNS를 줄기차게 많이 올리셨는데 뭐 지방선거에 염두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이제 과제로서 이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대점검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장특공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장특공 같은 경우에 막 국민의힘에서 이것이 만약에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크게 이제 세금적으로 돈을 많이 낸다 이렇게 조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 그렇지 않고 이 장특공 제도도 예를 들면은 집을 매매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조금 과도하게 무리하게 억지 주장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언급한 게 좀 저도 시기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서울 시내 아파트값 중위값이 12에서 15억 원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을 만약에 거주 요건을 손댄다 그러면 선거에는 그렇게 불리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은 이게 조세적인 차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집이 오르는데 그걸 빼고 나서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88년도에 이거를 도입한 거고 이 부분을 만약에 이게 장기적으로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집을 샀다 팔았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당초 나 팔 의사가 없는데 그래야지만 이게 소위 단탈 치는 겁니다. 집 단탈 쳐야지만 세금이 적게 나와요. 왜냐하면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보유하면 5억 원에서 15억 원 올랐잖아요. 그 10억이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1억씩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각 그 금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의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동산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저런 말씀은 안 맞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저걸 손대시려면 세법 전체를 다 손대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건 세법 전문가의 치밀한 논리 계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 논리 이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선거를 위해서 만약에 나 이거 특혜를 주는 거 폐지하겠다 이렇게만 국민은 들을 겁니다. 근데 상당수 국민이 거기에 해당을 하고요. 특히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세금을 국가에 내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세금은 전세금을 훈합하고 나는 지금 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 할 때 상속할 때 돈 내죠. 그다음 집 할 때 또 뭐 한 10억 정도 내죠. 그럼 이거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거 내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것인지 글쎄요, 헷갈릴 정도의 세금 체제 변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위원장님, 이제 장기 공제 이 특공이 없어지면 양도세 때문에 부동산을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샀다 팔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실 취등록세랑 부동산비도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도 장특공제를 폐지하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할까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좀 신중하게 좀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네. 어쨌든 장특공 관련해서는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은 비수도권이 약간 좀 차이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령인데 고령과 고령이 아닌 사람과 조금 단순 비교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장특공 제도만으로 뭔가 부동산 매물의 차이는 크지 않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자발적 매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절세 차원의 매물이라면 그거는 그만큼 수요가 또 느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그 내놓고 바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이 매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건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라서 저는 아마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봇 마라톤 대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출발점에서 상당수 로봇이 넘어졌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로봇 마라토너는 완주 기록에서도 인간을 앞섰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3, 2, 1.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대회의 개막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로봇들이 폭발적 스피드를 뽐내며 한 대씩 순서대로 출발합니다. 인간 마라토너들은 달리는 로봇을 찍으며 따라가기 바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대회엔 텐공과 유니트리 등 로봇을 앞세운 기업과 연구기관 105곳이 참가해 1년 만에 출전팀 수가 5배로 늘었습니다. 我们特别设置了最佳耐力奖，要验证不换机器人单台电池的最长距离。 출전 로봇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로봇이 인간의 조종 없이 자율주행으로 달렸는데, 일부는 돌발 상황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결승선 통과를 코앞에 두고 벽에 부딪혀 들것에 실려 나오는가 하면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다 쓰러져 지원팀이 달려나오기도 했습니다. 外形有着炫酷的外观，这也是一台荣耀的闪电型机器人，它的双臂、双足的摆动幅度都非常之快。 대회 우승은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의 자율주행 로봇 산덴이 50분 26초를 기록하며 차지했습니다. 인간 하프마라톤 세계 신기록을 약 7분 앞당긴 것으로 지난해 로봇 우승자가 세운 기록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며 로봇의 빠른 발전상을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봄이 절정을 향해 가면서 이 계절에만 볼 수 있는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사진기자들이 전국 곳곳을 다니며 봄 풍경을 담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대구 달성군 비슬산 정상을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본 장면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진달래 군락지인데요. 해발 1000m에 위치한 화산 분지 모양의 광활한 고원지대가 진달래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도 고려산에도 진달래가 만개해서 연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곳은 매년 4월이면 고려산 중턱부터 정상까지 진달래가 곱게 술을 놓습니다. 도부고 축제도 한창입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세계 튤립 꽃 박람회가 개막했는데요.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튤립이 마치 공작새, 깃털 같기도 합니다. 요즘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봄꽃이 다 지기 전에 나들이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어제 서울은 29.4도까지 치솟아 여름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인 오늘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져 19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6도까지 내려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때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양은 5mm 정도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낮부터 차차 전국으로 퍼지겠습니다. 내일은 황사가 이보다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비가 내려도 양이 적어서 중부지방의 건조특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19도, 청주 대전 20도, 대구 23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오는 목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